네가 이 가방들보다 쓸모가 있니?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시어머니가 던진 명품 가방이 제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구찌, 샤넬, 디올. 백화점 한 층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명품들이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가방들은 남편의 내연녀가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인 제 남편. 그가 바람핀 여자는 요양병원 원장 딸이었죠.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위자료 같은 건 없어. 남편이 이혼 합의서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재산분할 0원. 위자료 0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대한민국 1위 메디컬 그룹 후계자. 전화 한 통이면 병원 500곳이 따르게 할 수 있는 여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7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유진 씨,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최민우,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남자.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었죠.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누군지 밝히고 결혼해라. 그래야 존중받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진짜 사랑이라면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냥 김유진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신분을 숨기고 시집갔습니다. 제 과거도 제 집안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 박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앞으로 잘 지내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앞으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며느리가 어딨어? 네. 하지만 저 출근을. 회사? 그만둬. 며느리가 무슨 회사를 다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반 기상.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기. 치매 걸린 시할머니 식사 도우미. 시동생 정민이 씻기기. 빨래, 청소, 설거지.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는 거야. 내가 참견할 일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체중이 8kg 빠졌습니다. 손은 세제로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요즘 왜 안 보여? 다들 걱정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 만날 시간에 시댁일이나 해. 이제부터 휴대폰 내놔. 그렇게 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할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치매 때문이었죠.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프겠네. 할머니가 모르고 그건 거니까 참어. 할머니 모시는 게 원래 저래. 내가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2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정민이는 30살 성인 남자였지만 중증 장애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저귀도 제가 갈아줬죠. 정민아, 괜찮아. 누나가 해줄게. 정민이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 저도 용돈이 필요한데. 필요하면 엄마한테 받아. 나도 바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용돈을. 용돈? 내가 여기서 먹고 자는 게 월급이야. 더 뭘 바라? 저는 그날부터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7년. 2555일.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용돈 0원. 외출 금지. 친구들과 연락 두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게 결혼일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보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가족이니까.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제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7년의 결과물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고 시할머니 식사를 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좋은 애라고 소개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민우 오빠의 약혼녀라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달에 약혼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은혜야, 어서 오라며 환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를 대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애가 명품 쇼핑백 3개를 내밀었습니다. 구찌, 샤넬, 디올. 시어머니는 가방들을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은혜는 한국요양병원 원장 딸이라고 시할머니를 모실 때도 VIP실에 모신다고 간병사 3명을 24시간 배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며느리라고 7년 동안 빈털터리 하나 붙들고 있었던 게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좋은 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분할 0원, 위자료 0원, 퇴거 즉시.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7년 동안 뭘 했냐고 애 하나 못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은혜는 병원 원장 딸이라 인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해해달라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가짜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7년을 어떻게 하냐고, 사랑한다고 했잖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 3개를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 며느리라고, 이게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방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뭘 했냐고, 공짜로 먹고 잤다고, 저 가방들이
제가 7년간 한 일보다 값어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했던 것들을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입 닥치라며 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라고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민이가 휠체어를 타고 제 방에 왔습니다.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민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이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민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니라고, 정민이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뭔가를 던졌습니다. 휴지였습니다. 이거나 주워가라고, 제 인생만큼 싸구려니까 주워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휴지를 주웠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좋은 애는 씩 웃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7년 2555일 하루 18시간 용돈 0원. 이게 제 값어치였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걸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뭔가 해야 한다는 것.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은 7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에게는 제가 먼저 등을 돌렸었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건물 앞이었습니다. 7년 전 결혼 전에 혼자 살던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빅-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갔나 봅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이 집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안에는 휴대폰 한 대가 있었습니다. 7년 전 시어머니에게 빼앗기기 전에 여기 숨겨둔 제 원래 휴대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휴대폰을 켜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7년 전의 흔적들만 보게 될까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부팅 중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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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부재중 전화 1247개, 메시지 수천 개, 카톡, 문자, 이메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사님, 이사회가 기다린다는 메시지. 회장님께서 매일 찾으신다는 메시지. 한빛 메디컬 긴급 사안이 발생했으니 연락 달라는 메시지. 삼성서울병원장의 협력 요청건. 그리고 아버지의 메시지들. 제발 연락해달라고, 아빠가 기다린다고.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7년 동안. 처음에는 급한 업무 메시지들. 1년 후부터는 걱정하는 메시지들. 3년 후부터는 간절한 메시지들. 그리고 최근 메시지는 아버지가 살아만 있어달라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쓴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금고 안을 더 뒤졌습니다. 검은 가죽 수첩 한 권. 명함들이 빼곡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장, 삼성서울병원 이사, 아산병원 진료부장, 전국 주요 병원의 주요 인사들 연락처였습니다. 신분증 한 장, 제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빛 메디컬 그룹 이사 김유진, 그리고 작은 벨벳 상자.
열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25살 때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말했습니다. 이게 내 가치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년 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거울 속의 여자를 봤습니다. 초췌하고 늙고 지쳐 보이는 여자.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김유진. 제 이름을 7년 만에 불러봤습니다. 7년 개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아있냐고, 정말 유진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저를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 좀 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복귀하는 거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라고, 내일 본사로 오라고,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여자가 보였습니다. 7년간의 며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제대로 끝내주자. 다음 날 오전 10시 한빛 메디컬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7년 만입니다.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유진 이사님이냐고, 정말 살아계시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경비원이 허둥지둥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7년 만에 이사님이 오셨다고, 지금 로비에 계시다고 보고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임원진 15명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기립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귀하시는 거냐고.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7년 전 제가 떠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일 좀 하겠다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비서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첫째, 시댁 가족병원 이용 내역 전수조사. 둘째, 조은혜 지방과 한국요양병원 실태 파악. 셋째, 남편 최민우 병원 운영 상태 감사. 넷째, 시어머니 재산 및 부채 현황. 다섯째, 의료계 연락망 재가동. 3일 안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임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빛 메디컬 그룹은 전국 500개 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까지. 제 아버지가 30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였죠. 그리고 저는 그 네트워크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장애인 간병비 부정수급 9,600만 원. 제 이름으로 우울증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실제 간병은 저였지만 국가지원금은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7년간 형사처벌 가능. 사기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남편 최민우, 의료사고 은폐 3건, 무면허 간호사 고용, 보험 허위 청구 다수, 의료법 위반 17개 항목, 내연녀에게서 받은 돈 3억 원, 증여세 무신고, 세 번째 파일, 한국요양병원, 노인 환자 방치 사망 5건, 보험 부정 청구 수백억 원대, 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 진행 중,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한국요양병원은 이미 끝났다고, 다음 주 폐업 명령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연녀가 시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VIP 병실도 간병사 3명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망해가는 병원이었죠.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 3개에 속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시댁 식구들이 있겠죠.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약혼식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가겠다고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시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라고. 한국요양병원의 실체를 담은 영상을. 환자 방치 CCTV, 사망사고 문서, 부정청구 증거 전부 담으라고.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볼륨 영상 시스템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7년 2555일 새벽 4시 반 기상 하루 18시간 노동 용돈 0원 뒤통수에 던져진 휴지 이제 갚아줄 시간입니다. 정확히 하나도 빠짐없이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볼륨 하객 20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에르메스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병원 원장 딸이라고 VIP 대접받는다고. 남편과 좋은 애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축하 영상을 보시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건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한국요양병원의 진실. 볼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노인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2시간 후 그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다른 환자, 욕창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부정 청구 내역, 수백억 원대,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자막, 다음 주 폐업 명령 확정이라는 자막, 볼륨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냐는 소리, 한국요양병원이 저런 곳이었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연녀 아버지 조항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볼륨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샤넬 오뜨 꾸티르 드레스, 불가리 다이아 목걸이,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 7년 전에 김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사했습니다. 한빛 메디컬 그룹 이사 김유진이라고.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빛 메디컬이라는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한빛 메디컬이냐고,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있는 그 사람이냐고 수군댔습니다. 저는 남편과 좋은 애를 봤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요양병원은 다음 주에 폐업 명령이 떨어진다고, 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내연녀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볼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조항국 씨를 찾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긴급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볼룸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품 가방 3개를 그녀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요, 곧 압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수익이라서요.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도 조사받으실 거예요. 9,600만 원 부정수급건으로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민우 원장님, 의료법 위반 17건, 무면허 직원 고용, 의료사고 은폐, 내일 의사면허 정지 심사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이런 일 하시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약혼식은 취소됐다고. 신부 아버지가 구속되셨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볼륨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년 만에 제대로 된 복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건강보험 부정수급 9,600만 원, 과태료 3천만 원, 사기죄로 형사고발, 구속영장 청구, 남편 최민우, 의사면허 정지 1년, 병원 폐업 명령, 탈세 추징금 1억 2천만 원, 의료사고 배상금 8억 원,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재, 내연녀 가족, 아버지 조항국 구속 기소, 한국요양병원 폐업, 재산 압류, 조은의 파산, 명품 가방 전부 압류, 그리고 한빛 메디컬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민우 원장 및 한국요양병원과의 일체 협력 관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겁니다. 저는 법정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만 받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비에 누가 7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 비가 오는데 계속 무릎 꿇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 무릎 꿇은 자세, 고개 숙인 모습, 7년 전 저를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마를 바닥에 찍었습니다. 유진아라고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이러다 감옥 간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7년간 저를 개처럼 부린 그 여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휴지 한 장. 7년 전 그날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던진 그 휴지였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어머님이 제 뒤통수에 던진 거라고. 제가 그날 주워서 간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휴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들을요. 정민이 기저귀 치우라고 하신 것, 할머니한테 맞는 거 보고 웃으신 것, 친구들한테 저 놀리신 것, 제 음식에 침 뱉으신 것,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다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 안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닥에 무너진 노인 한 명. 제 표정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3개월 후 한빛의료재단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장애인 무상 간병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전문 간병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 연간 예산 500억 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 사업을 시작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간병하다 지쳐 무너지는 걸 봤다고. 그런 가정을 돕고 싶다고. 발표가 끝났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없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랑 형은 전부 감옥 가거나 망했는데 자기만 멀쩡히 살아있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정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넌 잘못 없어. 그냥 나쁜 가족을 만난 거야. 정민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누나가 평생 책임질 거라고. 정민이를 위한 새 집을 준비했다고. 전문 간병사 2명이 24시간 돌볼 거라고. 재활치료도 최고급으로 받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민아, 넌 7년 동안 유일하게 나한테 미안해한 사람이야. 유일하게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해. 정민이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7년.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봤지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봤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정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 가족이야. 그걸로 충분해.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한빛 메디컬 그룹 본사 25층 제 사무실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합니다. 오늘 장애인 간병 지원 사업으로 도움받은 가정이 1000가구를 넘었다고. 감사 편지가 수백 통 왔다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잘 정리해두라고 답했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1년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났던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7년간 며느리로 살았던 그 여자도 없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건 그냥 김유진입니다. 복수도 끝났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제 삶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정민이입니다. 오늘 재활치료에서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다고.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라고 했다고 신나서 말합니다. 잘했다고 저녁에 보자고 답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간병인. 하지만 단 한 번도 김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한빛의료재단 건물에서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힘들었던 누군가가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무실을 나섭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김유진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날이 올 겁니다.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